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용구입니다. 설마 했는데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민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목숨까지 앗아갔던 걸까요? 유력한 용의자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죄를 물을 수 없다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반드시 그날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겠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주말에요. 참 진짜 많이들 아쉬우셨죠. 우리 선수들 그래도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우리 선수들 경기 후에 회한과 아쉬움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다 뒤섞인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위로를 했는데 먼저 그 모습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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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아유,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괜찮아요? 충분히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또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훌륭한 골 우리 또 보여줬잖아요. 손흥민이 이겼어. 대한민국 화이팅! 네, 저렇게 이 눈물까지 흘리는 우리 선수들, 손흥민 선수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힘내라고 대한민국 화이팅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의 평가나 또 이 국내 또 시청자분들, 국민들의 평가는 또 냉혹한 것 같습니다. 냉엄한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난 어제 새벽이었죠. 멕시코와 2대1로 이제 지면서 우리나라 16강 진출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었는데 물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수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선수가 누군데 그런 거예요? 장현수 선수 이번 경기, 지난 스웨덴 경기 전 그리고 멕시코 경기에서 다소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가 이 실점의 빌미를 내줬다. 뭐 이렇게 조금 평가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 보면요. 멕시코전에서 전반 23분에 멕시코 선수의 크로스를 막다가 이 핸드볼 파울,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가 중앙 수비인데요. 크로스를 막다가 이 팔 쪽에 공이 닿으면서 페널티킥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골을 먹게 됐고요. 두 번째 골도 후반에 이 치차리토 선수가 이제 역습하는 상황에서 다소 좀 섣부른 태클을 하는 바람에 이제 득점을 내줬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물론 경기력이 좀 아쉬운 점 분명히 있긴 하지만 좀 장현수 선수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바로 이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저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요일 0시, 그러니까 일요일 0시 밤 12시니까 아마 그렇게 늦은 시각은 아니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체 장현수 선수에 대해서 어떤 글이 올라오길래 지금 이러는 겁니까? 멕시코전 끝나자마자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그 1차전, 스웨덴전 끝나고도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글이 많은데 내용이 좀 어찌 보면 황당하고요. 어찌 네. 보면 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 영구 제명해달라라고 하는 글까지는 그래도 이제 슬픈 감정 그리고 또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만, 네. 군 면제를 취소해달라. 군 면제는 아니고 지난 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기초군사훈련만 받았는데 이걸 취소해달라, 군대 보내라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심지어 승부 조작 그 혐의가 있으니 의심이 드니 조사해달라. 또 손에 공이 맞아서 페널티킥을 줬기 때문에 이걸 배구 선수로 종목을 바꾸도록 해달라.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추방해라. 슬라이딩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귀국하게 하라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또 네. 심지어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들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일 줄은 몰랐어요. 오 교수님, 이 정도면요. 어떤 축구를 사랑하는 그리고 4년간의 월드컵을 기다렸던 어떤 분노, 허탈감에서 나온 이 청원글 치고는 도가 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축구 선수를 포함해서 운동 선수라고 하는 것은 늘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또 실수를 하면은 사실 국민들이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인데요. 이게 이제 청와대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놀이터라고 하는데 사실 놀이터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놀이마당인데요. 네. 그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서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 풀고 또 같이 위로해주고 하는 이 카타르시스를 뭔가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가학성이 엿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사형을 시켜달라.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금 축구가 주종목인데 배구 선수를 시켜라. 또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비화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 외국에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되게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국격하고도 이건 상관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명규 원장님, 제가 차마 시쳇말 표현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거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또 네티즌 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이자 네티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네티즌들한테 정말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티즌들이 그냥 글이라고 이것을 아무렇게나 아무런 의식 없이 한 사람을 글로써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정말로 사람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회생활에서 정말로 앞으로 자신감 결여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글 하나가. 이제 악플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들도 알아요. 그 악플을 안 봐야 된다는 걸. 네. 그러나 이게 한번 보다가 보면은 계속 이제 보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들도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여기 있는 비난의 상당 부분이 그 본인의 그거와는 관계 없다는 거. 네. 어쩌면은 장현수 선수가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네. 또 반대로 장현수 선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때 네.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올림픽 때도 잘했던 선수이고 그동안에 나이도 들었고 부상도 당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고 네. 장현수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인 플레이를 갖다 함으로 인해서 남한테 그거로 인해서 실점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반대로 그 선수가 그 앞에 그 적극적인 플레이를 막았던 것도 많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는 너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네.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건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고 네. 본인들의 입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가볍게 항변하듯이 피해자도 가볍게 한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장현수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거를 갖다 알매도 불구하고 네. 아마 볼 때마다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장현수 선수도 국내
팬분들의 네티즌분들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고 그 믹스트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거기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서요. 그 믹스트 존이라는 게 뭡니까? 이 믹스드 존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보도, 언론, 이제 사진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존인데 이제 감독에서 그리고 이제 팀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어떤 장현수 선수가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얻을까 이게 다른 이제 통로로 그 경기장을 빠져나와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믹스존이라는 게 그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라커룸으로 이동하는 그 통로입니다. 네. 그 통로인데 그 믹스 존에서는 이제 그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가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수는 그곳을 지나가고 또 그 공간에서는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네. 이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그 믹스 존을 지나지 않고 다른 통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아마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 축구협회 측에서 대표팀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야 이런 청원을 하지 말자라는 자정의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이 한 청원인 글을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장현수 선수 관련 청원에 책임감이 없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대표팀 선수 구성까지 청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인신공격적 글이 올라오니까 전문가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놨으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혐오적인 표현을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손소 변호사님 뭔가 네. 청와대도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그 국민들이 글을 올리는 건데요. 이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입니다. 네. 비서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물론 장난스럽고 이제 현실적이지 못한 제안 이런 것도 가능하다.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감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은 이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번 월드컵 멕시코전 이후에 남긴 글은 아니에요. 지난달 30일에 남긴 글이에요. 아마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쳐요. 일반적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라고 쳐요. 그렇더라도 오윤성 교수님 신중치 못한 거예요. 어떤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올 줄 알고 저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만약에 지금의 장현수 선수의 사례에 비춰보면 그러면 이런 인신공격적인 글들이 다 올라온 것도 그냥 놀이터라고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걸? 저거는 이제 그 청와대의 입장을 어떤 입장에 그 대표하는 또는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그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뭐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정말 그 뭔가 논리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자백의 한 사람 또는 뭐 몇 사람을 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소위 그 악플이 공식적화되는 거거든요. 네. 이 개인에 대한 악플이 청와대 그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식화되고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국민들 중에서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런 그 어떤 청원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티즌분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월드컵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뭐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도를 넘은 한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이런 지나친 글들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 독일전 남았잖아요. 독일전 27일 밤 11시에 마지막 우리의 힘을 모아서 뜨거운 응원 한 번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마지막 경기 남겨둔 우리 선수 사기 떨어지기 뭡니까? 우리도 정말 좀 자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 길거리를 가더라도 정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서울의 거리에서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주유소에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유를 마친 운전자가 직원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화면 오른쪽에 흰색 티를 입은 남성인데 이 남성이 직원의 목 부위를 붙잡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 안에서 마치 절을 하는 듯한 뭔가 이상한 행동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서는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이 직원들을 여러 차례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이니까 이제 이 남성이 이제 경찰이 오고 있죠. 경찰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남성이 황급히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도망을 가서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공원을 지나다가 행인을 폭행한 뒤에 벽돌을 주워서 택시를 타고요. 이제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택시 운전사도 도망가고 있고 이렇게 택시에서 내리더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벽돌로 공격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돼 있는데요. 이 남성 버스 후미 등을 벽돌로 부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 무슨 폭행 종합 세트도 아니고 지금 저 짧은 시간 안에 대체 몇 사람의 피해자가 생긴 겁니까 대체? 지금 그 20분 동안에 4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걸어다니는 그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그 묘사를 할 정도로 네.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폭행을 한 건데 사실 이런 그 범죄의 현상과 연관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되는 것이 이제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불특정 다수 범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어떤 그 범죄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전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의 인간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격을 하고 또는 공격을 당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그 이 사람은 뭐 조현병 환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이제 그 갔다 온 그 병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본인이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못하는 척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네. 좌우간에 이제 저희들은 조금 하나 그 주목을 할 것은 경찰차는 보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경찰차에 대해서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긴 있는데 네.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저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해보면 네.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개인적 또는 환경적, 가정적 원인이 저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네. 됩니다. 지금 본인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서 그림을 보면서 그림 보셨던 장면을 토대로 얘기를 짚어보면 일단은 그럼 주유소에서 왜 저런 행동이 나왔느냐 봤더니 주유를 한 다음에 뭐 현금도 없었고 카드도 없었는지 계좌이체로 주유비를 주겠대요. 그래서 저 사무실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저 직원분이 손님 시간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 들어와요. 계좌로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렸다고 다짜고짜 직원의 멱살 잡고 위협, 폭행하다가 그 직원분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경찰이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도망을 갔고 도망치다가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 눈 부위를 가격하고 이유 없습니다. 지금 이유가 없어요. 처음 본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이유가 없겠죠. 또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 내린 뒤에 앞서도 보셨죠? 길에 있던 벽돌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벽돌로 자전거 타고 가던 분을
가격을 해가지고 큰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조현병이 대체 뭡니까, 최명기 원장님? 이제 아마 저분 같은 경우 이제 환청이랑 아마 망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피해자 입장에선 진짜 억울한 일이지만 아마도 그 피해자들이 본인을 공격하는 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 영화 보다가 보면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데 막상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기괴한 미소를 갖다 띠면서 공포 영화 주인공이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왔다는 것도 믿을 수도 없었으며 그 네. 시간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갖다 왜곡돼서 하는 이제 실종이 이제 걸린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큰 절을 하거나 그런 행동도 얼핏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갖다 좀 봐달라는 의미로 그랬을 수 있고요. 네. 중간에 뭐 칼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도 본인을 갖다 공격할 수 있는 칼이 있다고 이제 믿었던 거지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저렇게 극도의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혼동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며칠 동안 쭉 치료받고 좋아지면 서서히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생각 소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드문 의미의 조정 망상인데 자기가 기억하는 거를 갖다 누군가에서 빼내서 없앤다는 그런 어떤 망상이 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세 번째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경찰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네. 아니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자, 이 사건을 수사중, 물론 이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통해서 그런 치료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 증세 그 환자여가지고 지금 자기가 무슨 한 행동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모른다고 그래요. 네, 주유소에서 그러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행인 한 명, 그다음에 택시기사, 택시를 내려서 행인 한 명, 그다음에 이제 버스 좀 되고 사람은 4명, 그다음에 이제 차가 한 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더 큰 사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게 이 남성이 도망을 치면서 인근에 있는 또 마트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단순한 그런 폭행을 일회적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범행의 어떤 습벽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기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후에 또 마트에 들어가서 또 물건을 또 이제 막 해집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흉기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또 이제 범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를 폭행하다가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꼼짝 말아라. 흉기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일단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오 교수님, 저기서 정말 마트에서 지금 생각만 해도 오싹하고 끔찍합니다. 마트에서 정말 흉기를 찾아서 들었다면 정말 이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해를 당한 그 피해자 4명으로 국한되지 않고. 네.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흉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어떤 피해 망상 상황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로 칼을 휘둘렀다면 네. 또는 흉기를 휘둘렀다면 그러면은 저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어떤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기에 저렇게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그 상황이 네.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 지금 과거에 물론 이 치료 경력이 있습니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게 혹시 감형의 사유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 그래요? 네, 형법에 보면은 이제 심신 장애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신 상실의 상태면은 이제 처벌할 수가 없고요. 또 심신 미약이면은 이제 형을 감경하게 되었는데 네. 이 심신 상실과 심신 미약은 일반적인 그런 판단력이 아예 없다, 행위 당시 없었다라고 하면 심신 상실이 됩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판단력이나 사리 분별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네. 하면 심신 미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을 네. 감경하게 되는데요. 물론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 미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런 병력도 봐야 되고요.
또 행위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제 신체 감정, 정신 감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 감정을 통해서 이제 재판장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신미약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그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사실 병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네.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판단력이 부족했다. 미흡했다라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남성의 경우에 그런 판단을 받을지 여부는 재판 과정을 거쳐봐야. 이 정도에서 끝났기에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4분의 피해자분 정말 애꿎은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 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오후 발견되긴 했는데 신원 확인은 지금까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이 발견된 도안면 지성마을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으로부터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이곳 마을 인근 산 정상에서 실종된 이 모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현재 강진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DNA 검사를 의뢰했고 숨진 이유를 알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처음 김 씨를 만났을 때 입고 있던 청바지와 검은색 티셔츠 등은 나오지 않고 주변에 여고생이 쓴 것으로 보이는 립글로스 한 점만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용의자인 김 씨가 범행했다고 단정지을 만한 단서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은 둘 사이 만났던 사실은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있는 김 씨가 이양을 위협해 산으로 끌고 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등산로도 없고 남성 홀로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실종 여고생의 몸무게가 70kg으로 순짐 김 씨보다 2kg이 더 나가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신 발견 지점에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은 혹시 추가 유류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성마을에 관해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정치훈 기자가 오늘 경찰의 현장 감식도 또 취재할 예정인데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훈 기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순별 아나운서 네. 최근에 기온이 좀 높았던 걸까요? 지금 이 숨진 이양 그러니까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부패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채취견이 그 이제 야산의 정상 부근에서 이 이제 주검을 발견하게 된 건데 주검 상태가 그러니까 좀 부패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옷이 어느 정도 벗겨져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뭐 주변에 립글로즈도 뭐 발견이 됐지만 정말 이게 정말 이 주검 이 여고생의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요 경찰이 이 수사 상황, 이 시신을 발견한 이후에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이후에 수색한 바 현재로서는 옷가지가 발견된 건 없습니다. 변사자 걸로 추정이 되는 립크루즈 한 점 발견하였습니다. 휴대전화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청바지, 운동화 등 발견됐다는 내용은 그러면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전혀 확인된 내용 아닙니다. 알몸 상태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상태는 매장되었거나 뭐 나뭇가지나 기타 그 자연물로 덮어놓은 건 아니고 벌거벗겨진 그 상태로 발견하였습니다. 차량 위치에서 250m 직선거리인데요. 상당히 그 경사도가 한 70 내지 80 정도 되는 그 정상입니다.
거기에서 직선으로 한 50m, 거기도 상당한 극경사입니다. 성인 보통 걸음으로 20분 내지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정확한 것은 부검과 감식을 통해서 강력 사건과 연관된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오 교수님, 지금 경찰도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정치훈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의자, 지금 숨진 용의자가 뭔가 수상한 행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훈 기자나 경찰 얘기처럼 이 숨진 김 씨, 그러니까 실종된 시신으로 발견된 여고생 추정입니다. 그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이 뭔가 범행을 했다고 단정 지을 만한 지금 증거나 정황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제 부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추가적인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정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범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된 것이 그 실종이 되고 난 뒤에 8일 만에 이 시신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확한 또 시신인지 아닌지는 또 이제 DNA 검사라든가 하는 것을 네.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저 발견된 시신이 피해자 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본다면 네. 지금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 용의자가 네.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8일 동안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 네. 저희가 지금 그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지난 16일 밤 9시 20분에 당구장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네. 그 약 4km 떨어져 있는 그 검사 저수지를 다녀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휴대폰을 켜고 갔다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휴대폰 추적을 경찰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만약에 갔다 왔다면 경찰이 그때부터 바로 그 검사 저수지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그 경찰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신을 찾았기 때문에 네. 이 시신을 수색하는 그 병력이 완전히 양분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발견된 장소가 네. 지금 이제 정상에서 약 7, 8분 응선이고 네. 그리고 올라가는 그 각도가 7, 80도라고 한다면 이건 네. 거의 절벽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주로 이제 그 아래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곳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게 되니까 네. 7, 80도 경사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의자가 거기에서 나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네. 이 지리감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희가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이번에 발견된 그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이 됐고 거기에 리크로즈가 이제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옷을 다 걷어오는 과정에서 그 리크로즈가 거기서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오자마자 세차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차를 세운 상태에서 바로 옷을 태웠거든요. 무언가 옷으로 추정되는 옷으로, 물건을 태웠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바로 저 모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잔류물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그 피해자로 추정되는 그 시신에 있어서의 그 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저기서 옷을 추정되는 것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을 보게 된다면 결국 이 그 범인 또는 용의자 입장에서는 이왕 일은 이렇게 벌어졌고 의심은 받을지언정 범인으로 확정되는 것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필요한 증거 인멸을 하고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고생의 옷은 숨진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옷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의 발표로는 알몸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서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당시에 이 숨진 용의자가 당시 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옷가지를 현장에서 수습한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서둘러 기름을 붙여서 태운 게 아닌가. 물론 CCTV에는 멀리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옷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태운 잔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금 정밀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옷을 집에 오자마자 태운 다음에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세차를 한 것으로 정황상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손수호 변호사님, 저곳이요. 이른바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매봉산이라 부르는 저 산의 정상 부근에서 이 정상의 뒤편 쪽에 거기도 가파른 절벽 경사인데 그쯤에 50m 정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제 이 경찰의 발표 그리고 이 취재 정치훈자 등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숨진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면 이 모양의 몸무게가 보세요. 160cm의 몸무게가 70kg이고 용의자는 숨진 용의자는 몸무게가 68kg입니다. 그렇다면 저곳까지 과연 유인을 한 이후에 저곳에서 뭔가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범행이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저곳까지 시신을 이동시킨 건지 운반한 건지 이것도 밝혀내야 될 텐데 그래서 경찰은 저 가파른 경사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뭔가 성인 한 명이 이동을 시키기에는 무리겠다. 그래서 공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량 위치로부터 이제 250m, 직선 거리로 250m고요. 네. 또 실제 거리는 이동 거리는 아마 더 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그 경사도가 70에서 80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파른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은 어떠한 그 제한 또는 협박을 통해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까지 함께 걸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또 그렇지 않다. 혹시 그보다 훨씬 아래 부분에서 뭔가 일이 발생을 해서 이미 살해되었거나 네. 아니면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면 네. 직접 이제 그 지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평지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그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그런 그 지점을 산길을 헤치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따라서 물론 굉장히 평소에 발휘할 수 없던 힘이 이러한 그 상황에서 발휘되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혼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다. 아하. 따라서 현재 뭐 그런 정황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했거나 또는 가담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확인된 것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가설 또 가능성 제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사실 이번 사건을 풀어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여고생이 가지고 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그런데 현장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남성이 일단 범죄와 연루돼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일단 범죄를 갖다 저지른 다음에는 그 증거를 갖다 인멸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철저했어요. 아하.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불안과 공포에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며 옷이며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는 처리를 한 거고요.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듯이 네. 실제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이분이 이제 피의자라고 가정하게 되면은요. 사체만 발견되지 않으면 증거만 없으면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네. 막상 이거는 처음에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하게 되는 생각이고요. 네.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은 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내가 그렇게 해서 버티기도 힘들며 네. 서로 버텨갖고 무죄를 갖다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본인이 피의자로 지목된 마당에 본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서 여고생의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남성이요, 뭔가 그날 지난 16일입니다. 당일날 숨진 것으로 지금 이 여고생은 당일에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 뭔가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정황이 좀
드러난다면서요. 일단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2시에서 4시 40분 사이에 이 용의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 점이 먼저 좀 계획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수사를 할 때 이 용의자의 차량 CCTV 확보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가요. 이제 왕복 4차선, 새로 생긴 왕복 4차선에는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로 이제 옛날 도로, 2차로인 옛날 도로를 이용한 이제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이군요. 네, 게다가 지금 차량 보시면 뭐 썬팅 처리까지 굉장히 어둡게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고생에게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고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용의자가 계획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최명규 원장님,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 CCTV, 이 숨진 용의자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에 보면 당일날 지난 16일 실종된 당일날 밤 11시가 넘었을 때 이 여고생의 어머니가 용의자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을 때 뒷문으로 불이 나게 빠져나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계획 범죄를 했다면 그 시각에 자신의 집에 머무를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시점까지는 본인이 이 모든 사태를 갖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고생을 갖다 본인이 유인하던 시점에도 본인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테고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본인이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공포라는 감정이 휩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시 이성은 작동하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텐데 결국 그 감정의 주기가 2, 3일 이틀 사이에 확 꺼지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본래 자기로 일정 부분 이제 돌아와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고생의 어머니가 오게 되니까 그때는 순간적으로 모든 게 들통이 났구나. 그래서 나한테 확인하러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시점에서는 자기가 이미 이 여고생의 어머니가 올 정도면은 본인이 이 여학생을 만났다는 걸 갖다 이 여학생의 주위에 알렸다는 거고 자기는 이미 빠져나지 못한다는 하나의 본인은 커다란 정황 증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윤성 교수님, 이 숨진 용의자와 그리고 지금 물론 유전자 감식 결과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와 봐야지 정확히 이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여고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오 교수님 말씀처럼 안타깝지만 실종된 여고생의 시신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저 용의자가 저 여고생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고요. 가족들하고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여고생의 시신이 야산에서 발견될 정도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당시에 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낼 수 있을 텐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뭐 성폭행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만나는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주로 이 범죄학에서 얘기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범죄를 하는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에게 고립을 시키고 그리고 뭔가 이 세뇌를 시키는 그런 면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과 관련된 범죄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공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 이런 종류의 범죄 같은 경우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어째서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성적인 범죄 네. 그런 것은 이제 뭐 폭주족이라든가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공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이 중년 정도 되는 이런 남성들이 어떤 그 성범죄와 연관했을 때는 본인의 단독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시신을 어떻게 옮겼느냐라고 만약에 의문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제 그 피해자를 꼬드겨 가지고 거기까지 데려가다가
피해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는 뭔가 흉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협을 해서 데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7, 80도 되는데 네. 이 남성의 몸무게가 68kg고 이 피해자가 70kg인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 수사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저 차 안에 그 용의자와 여학생이 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CCTV를 확인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블랙박스거든요. 예,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썬팅이 너무 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무분별하게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를 하는 그 상황에서는 거의 지금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저거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런 것들도 좀 단속을 해서 기본적인 것도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 유력한 용의자가 성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범죄를 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요, 이 오늘 중으로 이 DNA 감식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숨진 여고생으로 이 확인이 된다면, 실종된 여고생의 시신으로 확인된다면, 남은 과제는요, 경찰이 남은 과제는 이 피해 여고생의 억울함, 그리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실체를 밝혀내는 게 이제 경찰에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90대 여성과 또 이 여성보다 20살 나이가 어린 남성이 혼인을 했습니다. 하하, 네. 그런데 혼인해서 아무 일 없이 쭉 생활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큰 일이 생기는데요. 아하. 2012년 정도에 이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네. 만나게 된 계기가 네. 이 90대 여성의 그 사위가 이제 소개를 해준 건데요. 이 90대 여성은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7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는데 네. 사위가 이제 그 소개를 해서 이 20살 어린 남성을 만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알게 된 후로부터 이제 몇 년 지나 2016년 8월에 네.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한 2016년 8월에 불과 3일 후 이 남성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네,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내막이 있는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네.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물론 결혼한 지 사흘 만에 20살 어린 남편이 숨을 거두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안타깝기만 할 것 같은 이 얘기, 이면에 뭔가 반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뻔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상한 것이 네. 이 피해자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권모, 김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네. 혼인을 시켜놓고 또 이제 협의 이혼을 하고요. 네. 이혼을 하고 9일 만에 다른 여성을 혼인 신고를 시키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자기 장모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도덕 윤리상에서는 이 상당히 참 이게 상상하기 힘든 것인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장애연금을 본인들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재판을 청구한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보충을 하면은요. 네. 이제 혼인 신고 3일 뒤에 이 남성이 신부전으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연금을 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2007년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 낙하물에 부딪혀가지고 장애 등급을 인정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 보상 연금을 계속 받던 중에 이 90대 여성의 사위가 소개를 해줬고, 네. 그리고 이 여성의 사위의 어떤 주선에 의해서 네. 이 둘이 혼인 신고를 했고, 네. 그 후에 3일 만에 사망했는데, 아하. 사망한 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90대 여성 측에서는 네. 이게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이 연금을 받았는데 이제 사망했으니까 배우자가 나머지 그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아하. 이거를 이제 하지만 그 공단에서는 이거는 이상하다, 줄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고요. 아하. 그러자 이 여성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배우자 네. 법적으로 혼인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느냐라고 네. 해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장애 보상연금, 그러니까 이 90세 여성의 결혼한 20살 어린 연하남이 갑자기 혼인신고 사흘 만에 숨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계속 살았다면 받게 될 장애 보상연금을 이제 나머지 만약 살고 있었다면 지급해야 될 돈을 이제 한꺼번에 달라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혼인 당시 남성의 인지력이 부족했고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 볼 수 없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 볼 수 없다. 왜 그런 걸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일단 그 연령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혼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혼인 신고를 할 때 이 사망한 남성, 20살 어린 이 남성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뭔가 이제 통상적인 그런 혼인이 아니다라고 네. 공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못 주겠다, 지급 거절하니까 그래서 이 90대 여성 측에서는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병간호를 도와주고 산재보험급여로 함께 생활하면 서로 좋겠다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라고 최명기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게 2015년 1월에 이분은 다른 분이랑 한번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협의인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혼하고 9일 만에 이 여성과 이제 혼인신고를 한 거죠. 네. 만약에 이 논리가 맞으려고 그러면은 네. 이전부터 이 여인이 이제 이분을 갖다 이제 어떤 그 장애를 갖다 극복하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의 사망 원인이 신부전이었잖아요. 아하. 신부전은 이제 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이상 이제 투석을 받아야만 돼요. 혈액 투석을. 네. 처음에는 혈액 투석이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네. 점점 효과가 없어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점점 경과가 나빠지는 걸 보게 되면서 네. 이제 주위에서 알게 돼요. 네. 어느 정도 있으면 사망에 이르겠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제 추측은 앞서 그러니까 9일 이 여성과 혼인신고하기 9일 이전까지 혼인 관계였던 사람이 이 상태에서 이분이 죽게 되면은 그분은 아마 연금 수령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갖다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든. 아하, 네. 그러고 나서 네. 이 90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거에서 사실은 이 90대 여성도 저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도 네. 얼마나 현재 인지 기능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90대 여성 측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 90대 여성인 어르신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요. 이 어르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가늠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어쨌든 소송이 이루어졌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재판부 판단은 뭐였습니까? 네.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하. 즉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시금으로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한 것인데요. 네. 일단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혼인 이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네. 따라서 혼인이 아예 무효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혼인의 효력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한 네. 그런 90대 여성에게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어쨌든 참 흔치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할 때는 현금 인출기 가서 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찾은 돈이 참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떤 여장 남자가 이 돈을 뽑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인출기로 이제 향하는 한 여장 남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모자까지 쓰고 있습니다. 뭐 가발까지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남성이 지금 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800만 원 정도 이제 뽑았었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됐는지 이렇게 이제 꾸미고 갔었을까요? 그 한 자신이 얼마 전에요. 50대 지인을 살해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요. 그리고 이 남성을 방치해 두다가 그 남성이 갖고 있던 그 카드를 이용해서 지금 ATM에 가서 800만 원 돈 인출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오 교수님, 뭐 흔치 저렇게 하면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안 띕니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저쪽에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여성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돈을 800만 원 인출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본인이 그 예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가끔씩 저렇게 남의 돈을 인출할 때 네. 여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찰에 체포되고 난 이후에 너 왜 그러면은 이 여성 옷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네. 좀 맞지 않는 것이 아하. 저 사람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발 그리고 원피스, 여성용 가방, 하이힐까지 신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세히 보면 남성인 줄 알지만 언뜻 보면은 여성이라고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네. 그 이전에도 저 사람이 여성 복장을 집안에 놔두고 가끔씩 외출을 할 땐 저런 식으로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지인을 살해하고 유기를 한 이 그 과정이 말이죠. 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에게 부산 출장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피해를 당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그 지하방에서 만나게 됐는지 그것도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야 될 그런 문제죠. 네.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저렇게 피해자의 돈까지 인출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너 애인을 나한테 넘겨라 그럼 2만 원을 주겠다. 그래도 확인해 주기고 며칠간 있다가 산에 가서 훼손을 하고 저게 뭐요 신경들이 뭐 감옥에 아주 엄청 몇 사람이 왔어요 많이. 와서 수갑 타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는 봤지. 최명희 원장, 일단은 이 피의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지금 원인을 밝히고 있네요. 처음에 저는 여장까지 해서 복장 도착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또 그거를 따지게 되면은 애인을 넘기라고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애인이 이제 뭐 이성인지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거짓말일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짓말인지 잘 확인해 보는 부분이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아하. 이 남성은요, 앞서 여장 남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알던 지인을 살해 후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이후 저렇게 그 피해자의 돈을 또 인출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 지금 담당 관할경찰서가 중랑경찰서인데요. 네. 이 중랑경찰서에서는 살인 또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물론 구속 후에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네. 수사를 진행해서 이제 이 사람이 범한 범죄를 모두 확인을 해서 기소를 하면 네. 유죄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범행이요, 완전 범죄라는 게 자신은 완벽하게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하겠지만 CCTV에는 고스란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뉴스파이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